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종종 그 운율은 맞춘다라고요. 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거는 작년 8월 당시 폭락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기억 속이 아니라 이 달라진 조건 속에 숨어 있다는 거. 이번 이슈의 본질은요. 단순하게 일본 금리 그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엔화가 움직일 때마다 전 세계 자산의 레버리지가 어떻게 해체되고 다시 조립이 되는지 이런 냉혹한 수급의 설계도를 읽어낼 줄 아는 거. 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과거의 유령과 싸우지 마십시오. 지금은 예측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보고 내 자산의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엔화가 강해질 수 있겠죠. 근데 엔화가 강해지면은 달러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은 보통 위험자산에는 호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위험자산이 떨어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때 떨어지는 이유는 이 달러의 방향성이 아니라 레버리지의 되감기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바뀌면 천천히 풀리는 게 아니라요. 특정한 가격과 특정 변동성 구간에서 한꺼번에 풀려요.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가 실제로 시장을 크게 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엔화가 빠르게 움직였었고 레버리지 거래가 되감기 되면서 이 글로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은 오늘의 투자 심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 작년 8월 당시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똑같이 반복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구조가 똑같아도 조건이 다르면 결과는 달라지겠죠. 이번에는 시장이 이미 공포를 알고 있다는 거. 이 공포를 알고 있다는 말은 포지션이 더 빨리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미 일부가 정리가 돼서 충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조건 똑같이 온다랑 절대로 안 온다의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올리느냐 내리느냐보다 일본이 그 다음 어떻게 말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 시장은 결정 자체보다 가이던스를 더 크게 가격에 반영합니다. 0.75% 인상은 이미 상당 부분이 기대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추가 인상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뉘앙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 엔화 변동성이랑 채권금리 움직임이 한 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인상 후에 속도 조절 신호가 나온다? 이 시장은 놀라기보다 정리할 사람은 정리했고 이제 좀 숨을 쉬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비트코인의 94K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건데요. 비트코인 94K부터의 하락이 이미 선반영일까요? 아니면 이벤트 직후에 아직까지 2차 폭락이 더 남아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프레임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반영했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들, 이벤트 직후에 엔화가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그 움직임이 다른 시장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느냐, 이거를 보셔야겠죠. 엔화가 급하게 강해지고 일본 장기금리가 더 뛰고 또 동시에 주식과 코인이 같이 밀리게 된다. 그때는 레버리지 청산이 힘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엔화가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요. 시장이 하루 이틀 흔들리다가 안정돼주면은 그때는 공포가 먼저 가격을 만들 거고 현실이 뒤늦게 따라온 선반영에 가까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찬스겠죠. 이 코인 시장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코인은 정책금리보다 유동성과 레버리지에 민감하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 국면에서는 이 코인이 먼저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 특히 알트코인은 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해지면은 가장 먼저 팔기 쉬운 것부터 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쌓여 있으면은 강제 청산이 더해지면서 그 낙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0.75가 아니라 이 레버리지의 숨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리플 XRP는 어디에 놓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뻔한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XRP를 말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지난 소송이 아니라 제도권 편입이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을 포함한 주요 크립토 기업들이 미국 OCC로부터 트러스트 뱅크 설립에 대한 예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관련 흐름에 대해서 지난 영상 통해서 무수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단순 뉴스가 아니라요. 이 디지털 자산이 결제량 수탁의 영역에서 금융규칙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RLUSD가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으로서 공식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멀티체인 확장을 추진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시장의 위험을 회피할 때에도 규칙 안의 인프라에 대한 선호가 조금씩 생길 수 있다는 뜻이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 단기 하락을 막아준다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기에는 구조가 이깁니다. 엔캐리 청산 공포가 커지면 위험자산 바스켓에 들어있는 코인은 함께 흔들리기가 쉽겠죠. 하지만 중기에는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 유동성이 다시 안정되는 구간에서 시장은 그냥 잘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이 받아줄 수 있는 자산을 다시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 XRP를 보는 관점도 단기 가격보다도 이런 제도권 채널이 어느 정도로 넓어지는지 여기에 맞춰 주셔야 돼요. 미국은 금리를 내렸는데 왜 시장이 편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 답은 이겁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는요, 완화이기도 하겠지만 경기랑 리스크에 대한 해석을 동반합니다. 여기에 일본의 정상화는 전 세계 레버리지의 자금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금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레버리지랑 환율 그리고 변동성을 한 덩어리로 다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의 이름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는 예측보다는 관찰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이벤트 마치시는 게임이 아니라요. 이벤트 이후에 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안정될 수 있는지 이거를 읽으셔야 돼요. 결국에 이번 이슈의 핵심은 일본 금리 숫자가 아니라 이 세계 자금 흐름의 설계가 바뀌는 지점에 있다는 거. 일본이 0.75%포인트로 금리 인상 올릴 가능성, 이미 시장에 이미 이야기로서 퍼져 있는 상황이고 일본 장기금리도 그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변수는 딱 한 개. 이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 시장에 맡길 거냐 아니면 개입할 거냐 이런 문장이 엔화의 속도를 바꿀 거고 엔화의 속도가 레버리지의 생사를 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때도 내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세우는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우리 구독자분들 잠자고 일어나셨는데 지금 코인 시장 조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놀란 마음에 영상들 보고 계실 겁니다. 일단 진정하시는 게 먼저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낙폭이 커지는 구간 RSI 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에서는요 매수 기회가 된 적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이어서 드릴 예고인데 지금 XRP에 대해서 고래들의 매집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을 틈타가지고 고래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다음 영상 통해서 바로 이어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트란 기법을 알아도 내 투자 심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모든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 차트 패턴 공부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고 호재나 악재를 구분하는 법을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거보다 먼저 챙겨야 될 게 있다면 바로 내 투자 심리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매수 타점을 잡아도요. 막상 매도를 해야 될 순간이 오면은 손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욕심들 여기서 팔았다가 더 올라가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들 이런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동안 공부했던 차트란 기법은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시장에서 반복되는 모습은 잘 샀는데 못 파는 사람, 정답에 가까운 분석을 해놓고도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인 거고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정확하게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을 끝까지 지켜내는 힘, 그 힘은 차트가 아니라 투자 심리 훈련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먼저 익히셔야지 차트도 기법도 비로소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